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임준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험에 이제 단원별 출제 비중을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2장하고 9장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역시 2장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됐고 9장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단원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2장이나 9장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장하고 8장, 그 다음에 통합 문제가 각각 2개의 문항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장하고 그 다음에 7장, 그런 기타의 챕터에서 한 문제씩 각각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20문제 중에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가 3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먼저 이제 8번 문제에서 관세법 시행령 45조의 2에 나오는 관세 체납정리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16번에 이제 월별 납부, 그 다음에 19번에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우리 운송 파트에서 승객 예약자료 제출 시한이죠. 그 부분에서 되게 디테일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관련된, 그 다음에 시행규칙과 관련된 문항을 합치면은 한 5분의 1 정도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 시험에서 저희 수업 시간 중에 다뤘던 문제가 상당 부분 유사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일단 11번 문제에서 우리 실전 동형 모의고사 과정 2회차 15번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그것도 역시 우리 실전 동형 모의고사 1회차 문제 12번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전 동형 모의고사 1회차 14번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했었어요. 뒤에서 상세한 내용 같이 살펴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 이론 시간부터 해가지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 과정에서 매 강의마다 좀 강조드렸던 내용들, 그 중에서 우리 12번 문제에서 운영인의 결격 사유 관세법 175조의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75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에서 우리 관세 감면 92조의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하고, 그 다음에 95조의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 그 대상을 구분하는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뭐 수질오염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95조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92조의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하고 항상 같이 생각을 하시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출제 경향하고 내용들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과세가격과 관세 부과징수에 대한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일단 정답을 보시면 3번이었는데 우리 19조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수입 물품의 화주였는데 만약에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중에서도 3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였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 수신인이 관세 납세 의무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세법 시행령에서
그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로서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죠. 성품장하고 선화증권하고 그다음에 항공화물 운송장이었습니다. 근데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관세 현장 수납과 관련된 내용이요. 일단 여행자 휴대폰 같은 거 우리 국내로 이제 입국할 때 세관 신고서 제출하면서 그죠? 짐 찾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관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통과하죠. 거기다 이제 신고서 내면서 보통은 통과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일로 와보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방 열어보세요 해서 검사를 하시고 그럴 때 만약에 적발이 되는 경우 그죠? 현장에서 구두 고지를 한 다음에 관세를 수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2번 선지를 한번 보시면은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된다. 그죠? 근데 그 가급적이면은 그 동료 직원분을 같이 이제 참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죠? 관세를 현장에서 구두고지하고 현장에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증인이 되주실 만한 동료 직원분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은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거. 일단 2조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될 텐데 그 중에서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외국 물품의 정의로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냐 수리된 후냐 여부에 따라서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 여부를 구분을 하신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 먼저 보시면은 일단 공해가 나오죠. 공해에서 외국의 선박이에요. 그러면 주인 없는 바다에서 선박의 국적이 중요하다. 공해에서 선박의 국적이 외국의 선박이니까 일단 외국 물품이 되겠죠. 그죠? 외국 물품인데 관세법 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 물품인데 아직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 되겠죠.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 반송이라고 하는 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면 안 되죠. 반송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출은 뭐예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관세법상 수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품을 국외로 반출 반송하는 것은 수출이 아니겠죠. 내국 물품이어야 돼요. 그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수출입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국제무역기라고 하는 거 항공기를 얘기를 하죠. 무역을 위해서 외국과 우리나라 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국제무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220조에 따른 간이보세 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5조에 따른 보세 운송 보고에 대한 생략 관련된 내용은 220조에 따른 조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법 220조를 보시면은 1호부터 3호까지의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고 절차의 간소화, 그다음에 검사의 생략, 그다음에 담보 제공의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요. 그다음에 5번이고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시면 이제 3번이 되겠죠. 출항하는 선박의 승객 예약자료 제출 시한은 그죠? 출항 30분 전까지가 아니고 출항 후 3시간 이내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유일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보시면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허가를 받았으면은 운항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도 운항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은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출항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열람할 때, 그죠? 보존 승객 예약 자료를 열람할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번입니다.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시면 이제 4번인데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 변화로 인해 가지고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고 그다음에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43조의 2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압류 매각의 유예와 관련된 규정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출제가 됐어요. 그죠? 보통 이제 그 개정되기 전엔 체납처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제징수에 대해서. 그죠? 근데 용어도 강제징수로 바뀌고 이런 압류 매각의 유예와 관련된 조항도 관세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7번이고요.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일단 1번이 보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10일이 아니고 20일이었죠. 그죠?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보정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관세 체납정리위원회예요. 체납정리위원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2번에서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해당 건의 당사자에 대한 대리인이거나 또는 최근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런 경우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척된다라고 하는 거는 위원이긴 한데 이 해당 안건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관계자였거나 관계자이기 때문에 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의에서 제척된다는 얘기는 배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의 대리인이 아니고 최근 5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9번이고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 그럼 어떤 거예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야겠죠. 그죠?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시면 이제 4번이 해당되는데 4번 같은 경우 268조의 2에 해당하는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이에요. 그래서 327조의 3을 위반해 가지고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문서 중개 업무를 행한 자, 그죠? 이런 경우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나머지 1번부터 3번까지 특히 이제 1번과 관련해서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 위반이 있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죠. 그죠? 그다음에 3번 같이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의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이고요.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4번인데 무자력 고발이죠. 무자력 고발은 뭡니까? 관세범을 조사했는데 그 관세 범인이 통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될 때, 그죠? 그러니까 낼 돈이 없어요. 통고 처분을 하면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고하는 거죠. 그러면 통고 처분을 받으면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낼 돈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러한 자금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통고 처분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즉시 고발을 해야 된다. 그죠?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통고 처분을 한들 그거를 통고를 받은 자가 이행할 자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즉시 고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이고요. 보세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4번인데 213조 2항에 따른 보세 운송 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 운송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죠. 화주 명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214조에 보세 운송 신고인이 나오고요. 화주나 관세사 등 그다음에 보세 운송 업자 명의로 보세 운송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주가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됐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실전 동향 모의고사 2회차 문제 15번이 상당히 유사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일단 3번 같은 경우에 보세운송 신고나 승인 신청은 화주, 관세사 등 그다음에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명의로 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화물운송 주선업자를 같이 포함을 시켜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일단 214조의 내용 물어봤죠. 그리고 앞에 보신 213조 4항의 내용, 그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한다. 그죠? 213조 4항의 내용 우리가 그대로 살펴보셨어. 똑같은 내용이야. 그다음에 우리 216조, 그죠? 1항의 내용, 세관장은 보세 운송 물품의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우리 11번 문제 출제가 됐던 이 2번 선지가 우리 살펴보셨던 내용, 그죠? 2회차 문제 15번, 4번 선지에서 같이 살펴보셨던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세 개의 선지가 같이 겹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전 동향 모의고사 과정에서 학습을 하셨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고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죠? 우리 수차례 강조드렸던 관세법 175조의 내용, 운영인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이 중에서 일단 3번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관세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에 1년이 된 자 같은 경우 그때는 어때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죠? 만약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유예기간이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끝난 것만으로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로부터 또 1년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이고요.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시면 이제 4번인데 세관장은 외국 물품의 일시 양육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유치할 수가 있죠. 그죠? 원산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231조 1항의 내용이고 나머지 이제 227조 1항, 그다음에 228조 1항, 그다음에 236조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우리 실전 동형 모의고사 1회차 문제 12번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일단 227조하고 228조의 내용 제가 다뤄봤던 내용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226조부터 해가지고 우리 230조, 231조 이 부분까지 같이 이제 그 통관과 관련된 어떤 의무사항들, 그다음에 그런 절차들,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지가 같이 겹쳤던 그런 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4번 보시면은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일단 3번인데 38조의 4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입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에 따른 세관장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잘못된 부분이요. 그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38조의 이 보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경정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일반적인 경정 청구는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을 세관장한테 돌려주세요라고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징수금액의 최저한이요. 납세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 심사를 통해 가지고 추징 대상 수입 신고 건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합니다. 근데 건별로 세액을 산출을 해요. 그죠? 관세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가산세 얼마. 근데 봤더니 건별로 세액이 10,000원 미만인 건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죠? 한 100건 중에서 한 20건 정도가 1만 원 미만인 건들이다. 그러면 그 20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만 추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00원 미만인 건들은 제외를 한다. 그 다음에 15번이고요. 관세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통합 문제죠. 봤더니 4번이네요. 긴급관세 부과. 우리 관세법 시행령의 내용이고, 65조. 관세법 65조죠. 65조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 부과 여부.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 부과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죠? 10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출제가 됐어요. 평소에 보통 다루지 않는 319조 준용 규정에서 뭘 준용인데요? 관세범에 대해서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죠?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319조 준용 규정 거의 이제 대충 보거나, 그죠? 또는 건너뛰거나 이랬던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한답니다.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뭐 기한 및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을 준용한다. 그죠? 우리 8조 2항의 내용이었어요. 그다음 그 밖에 일반적인 내용은 민법을 준용하거나 다른 이제 뭐 국세기본법의 내용을 준용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가끔 이제 관세법에 섞여 있어요. 그죠? 관세법은 이제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세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준용을 한다. 그렇죠? 그 내용을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그죠? 절차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가져다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와 관련해 가지고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죠?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러면은 관세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가산세가 관세, 가산세, 그다음 부가가치세, 가산세, 그죠? 각 내국세에 대한 가산세, 각각 납부고지서 보면은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그래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라고 하는 거는 관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15번, 4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이요.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1번이 옳은 내용이고 8조 1항이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있죠. 그럼 반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 물품이 반출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원칙적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수입신고, 수리, 반출과 같은 절차, 법적인 효력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라는 절차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 15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8조 2항의 내용,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있으면 관세법의 내용을 먼저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그죠?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민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월별 납부 관련해서 월별 납부 승인을 받은 납세자가 관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잘못됐죠? 관세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찌 보면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하면 안 돼요. 그죠? 조금 여유를 두고 기회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죠? 납부 기한 경과할 때까지 관세를 납부 안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은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그죠? 15일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이고요. 관세법 10조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럴 때는 관세법 39조 부과고지 조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어때요?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납부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세법 39조에 따라서 납부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16번은 1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17번 보시면은 이제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문제가 이제 92조의 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대상하고, 그다음에 95조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 대상들,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것이죠. 1번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이에요. 그죠? 여기는 어디도 환경오염 또는 환경오염 방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95조 중에서도 얘는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핵심 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그런 경우는 95조에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여기도 상수도 수지를 측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수도 수지를 측정한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92조에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수출 수입 반송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이었는데 우리 241조 사항에서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1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 그죠? 우리 법을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는 1개월하고 30일, 뭐 1개월이 30일인 경우도 있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 관세가 아니고 과세 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 가격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죠? 두 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별성품 같은 경우 간이 신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에 밀수출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그런 물품은 반입을 한 다음에 수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다음에 수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은 입항전 수입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요. 신속한 통관입니다. 목적은 신속한 통관이고 그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면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 물품이죠.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씩 더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은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입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단 보세구역 반입명령 가능한 게 수입신고가 수리돼가지고 반출된 물품, 그 다음에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이요. 그죠? 첫 번째는 보세구역에 있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국내로 반출이 된 물품. 그죠? 두 번째는 수출신고가 수리됐는데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물품이요. 그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보세구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제도가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도죠. 근데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들이 있다고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 3번의 내용을 제외하고, 그죠? 여기 표현이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표지의 부착을 포함한 품질 등의 표시가 수출입 신고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은 맞는 문장이 되겠는데 이걸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 괄호 안에 있는 내용, 뭐뭐는 제외한다, 그죠? 뭐뭐는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 기출이 된 적이 많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무이행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 등의 통관 제한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러들여가지고 뭔가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또는 그런 사항들을 해소를 시킨 다음에 다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과 같은 표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20번이고요. 통관 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통관 절차의 특례,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 1번 선지 253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253조. 즉시 반출 신고죠. 그죠? 즉시 반출 신고를 하게 되면은 10일 내에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한 경우는 그대로 신고 납부고 만약에 즉시 반출 신고일부터 10일 내에 수입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부가고지 대상이에요. 그죠? 신고 납부였던 게 10일 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세관장의 부가고지 대상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때 과세물건 확정 시기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죠. 근데 이때 납세 의무자는 즉시 단출한 자죠. 그래서 253조의 내용은 단독으로도 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하나의 선지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선지로 나오는 경우 통관 절차의 특례를 묻는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의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하나의 또 패턴이에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즉시 반출 신고한 날부터 10일이죠. 5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 통관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 신고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AEO죠. AEO 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10년이 아니고 5년이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실전동형 모의고사 1회차 문제 14번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죠? 거기서도 일단 2번 선지 253조 1항의 내용을 다뤘었고, 그 다음에 254조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 통관 지문을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255조의 2의 9항의 내용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죠? 아까 20번 문제에서는 255조의 2의 8항이었죠. 그죠? 그래서 255조의 2의 A2호와 관련된 지문, 그 조문들은 같이 1항부터 해가지고 싹 한 번에 정리를 하셨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효기간과 관련된 부분, 10년이 아니고 5년이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죠. 우리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회차 문제 14번에서 1번 같은 경우도 우리 2번 선지에 나오는 253조 1항의 내용하고 같이 거의 그냥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252조에 따라서 수입신고 그다음에 수리되기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대표적인 두 가지 통관 절차의 특례입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제도요.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 수입 신고하고 수리가 되면은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거기에 대한 특례 사항이다. 그래서 20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실전 동형 모의고사 1회차 문제에서 같이 상당히 유사한 문제를 살펴보셨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20문제 같이 해설 강의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죠? 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셨던 부분,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찍어가지고 맞았는데 어떤 부분이 틀리고 어떤 부분이 맞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